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팔래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 문제를 두고 국회 본회의 속개가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지금 본회의가 열려 있는데 오전에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당초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지금 개의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2시 30분으로 미뤄졌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개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여야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 문제를 두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지금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입니다. 저번 주에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전 서울 대선 개입 수사, 경찰의 수사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법원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온 뒤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 요구가 다시 분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 두 장관에 대해서 황교안 장관은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그리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작년 하반기에 논란이 됐었던 교학사 교과서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네. 지금 새누리당이 해임 건의안 상정을 적극 반대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국회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중요한 장치 중의 하나로 지금 해임 건의안 제도가 있는 만큼 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 해임 건의안은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 이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처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수사 결과와 또 재판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부정이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반대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서남수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교학사 교과서 문제는 이미 일단락된 사안이고 이 교육부 장관의 특별한 그 업무 수행에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정쟁의 요소로 삼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 지금 오늘 중으로 이 본회의가 내일은 지금 열리지 않는데요. 이 해임 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오늘은 본회의가 있지만 지금 월요일 날 본회의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 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해서 내일까지 일정상으로는 가능한데 내일 본회의가 지금 열리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역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여야가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결사적으로 막을 것 같고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시민들이 사실 주목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고 새누리당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완전히 그 민심이 좀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양 기자님 그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 어떻게 보입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좀 그런 비판들에 대한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정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어제 오늘새 그 민주당 지도부의 특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그 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크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진보 개혁 블럭이라고 할 수 있는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모임을 결성을 해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세우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 좀 다소 다급해진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 해임 건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이 사실 굉장히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도 그런 입장에서 전혀 물러섬이 없는데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도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도 본회의가 뭐 제대로 열리질 않아서 결국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자동 폐기 상황이 되는 것만은 좀 맞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몇 가지 지렛대가 좀 있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인데, 당초 18일 날 지금 대법관 자리가 한 자리 비어서 새로 지금 지명이 됐고요. 그래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국회 의사 일정과 특검 수용 문제 이 두 가지를 연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왔지 않습니까? 네네. 일단 지금 오늘 현 협상 과정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 대법관 인사청문회 문제까지 지금 걸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좀 이것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일부 느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던 당사자임에도 작년에도 한 차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가 유야무야 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부담 이것 때문에 오늘 오후에 본회의는 사실상 이 문제로 해서 제대로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야 급할 거 없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민주당 의원들 잘 피하기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계 사안을 가지고서라도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예, 만약에 오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될 경우에요. 자동 폐기가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본회의 의사 일정은 여야가 협의를 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저렇게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소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내일 본회의 일정을 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최근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검 논의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굉장히 좀 도대체 저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나 싶게 굉장히 좀 강경 일변도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목에서 보면 이 해임 건의안을 이제 본회의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새누리당 내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안 전 작년에도 제출이 됐었고 이번에 또 제출이 된 만큼 아예 이번에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그냥 파행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회 파행 공전이 되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화될 이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아예 이번에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키는 그런 방법도 뭐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어서 상황은 좀 유동적이긴 한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특검과 관련한 이 특검의 특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런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보면 아무래도 오늘 본회의 파행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의 목리 참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법적 대표를 맡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2월 달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3월까지는 창당을 대략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곧 있으면 조만간 이제 창당준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을 하게 될 텐데요. 어제 오늘새 지금 안철수 의원이 법적 대표를 맡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우선 최근 들어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신당에 대한 이 아직은 가상정당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히 호남권에서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다 이런 비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 측에서 보면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여망을 담아낼 수 있는 틀로 자신들이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여전히 안철수 의원이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일부 분석에는 안철수 신당으로 물어볼 때 하고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새정치 신당으로 물었을 때 하고조차도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에 대한 신당에서 안철수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직접 좀 법적인 대표성을 갖고 창당 작업을 준비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에서 오랜 기간 그리고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오랜 기간 당을 직접 이끌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복잡다단한 여의도 정치의 속성 이거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당이라는 곳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뭉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데 당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조정. 네, 양 기자님. 네, 양 기자님. 를 얻은 측면이 있을 텐데요. 네네.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 안팎에서 또 주변에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재작년이죠. 대선을 전후해서 갑작스럽게 정치인으로 변모를 했지만 그 이후에 뭐 지금까지 별다른 그 정치력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들이 적은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주고 또 자신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직접 해야 한다 이런 주문들이 많았고요. 네. 이제 당을 직접 이끌고 당 대표를 맡아서 한번 부딪혀봐라 이런 주문들이 많았다 그러고요. 안철수 의원 쪽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에 법적 대표를 맡는다는 거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늘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다라는 비판 참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네네. 교과서 밖으로 튀어나온 안철수 의원의 모습 궁금해집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로부터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이사장의 박물관에서 벌어진 일. 노동자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쥐가 옷을 갉아먹고 한 끼 식사비로 1,300원을 받는 그야말로 노예 착취. 홍문종은 몰랐을까? 몰랐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근로계약서에 사인도 하고 식사비 관련해서 면담도 했다고. 착취의 거짓말까지.
이런 홍문종은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민생 걱정, 나라 걱정하며 한가하게 썰을 푸는데 민주당이 특검 주장으로 2월 임시국회가 민생 국회가 아닌 특검 국회가 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외칠수록 민생을 말하는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선 이슈에 매몰될 민생과 국민 신뢰를 저버릴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삶의 정치, 정의로운 정치 등 미사 여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어제 광주시에서 박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했습니다. 국민 분열 책동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종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영애의 말을 들려주고 싶은 심정. 너나 잘하세요. 오마이뉴스 기자가 국회 밖을 나오는 홍문종을 붙잡고 물어보는데 아프리카 그 박물관 문제 때문에 좀 보도가 나왔던데 입장이 어떠신지. 어디라고? 오마이뉴스입니다.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주 관장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 노동 착취 논란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비판전이 높습니다. 한번 해주시죠. 혹시 그런 상태인 걸 아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당황한 듯 다른 위원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하기로 했던 홍 사무총장은 질문이 이어지자 기자의 마이크를 막은 채 반말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장 이런 게 다 이사장님 도장이 찍혀 있어가지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보고를 받으신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말도 안 돼. 아니 한 말씀 해주시죠. 입장을. 한편 홍문종의 행태에 대해 KBS와 MBC 그리고 SBS까지 일절 침묵하는데 왜 이럴까? 노예 착취를 당한 노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박물관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말. When we keep trying to complain, our manager, Mr. Bong, tell us that as Zimbabwe people, even if how much we can complain, nobody can solve this problem because Dr. Hong is a very big person in government. I don't know this thing, but it is a touch for us. 저희가 관리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 번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미스터 봉은 홍문종 씨가 대한민국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과 유럽의 증시가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 지난 11일 어제 미국의 뉴욕 증시가 한 1% 이상 상승을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한 1에서 2%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네. 그 이유는 미국 그 FRB의 신임 의장인 옐렌 의장의 발언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옐렌 의장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임자인 벤 버냉키 전 의장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면서 양적 완화 규모를 계속해서 축소를 하고 초저금리 기조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는 이제 옐렌 의장이 취임한 이후에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한 이제 첫 발언이고 그 뉴욕하고 유럽의 증시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봐서는 일단 시장에서 이 옐렌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이전에 버냉키 전 의장의 어떤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말을 했을 뿐인데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가가 급등을 한 모습을 보면 이게 어떤 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든지 어떤 상승세를 나타낸다라기보다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일시적인 현상일지언정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 보면은 이 FRB 의장이 참 대단한 존재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지금 이제 그렇게 말 한마디 한 게 어떤 효과가 있다라기보다는 이게 그 FRB 의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불안해서 좀 떨어져 있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아래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큰 변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출구 전략이 계속 지속되면서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선 크게 2번 정도의 출구 전략을 실시한 전례가 있는데 네. 그때의 경제 상황하고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이 출구 전략을 실시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대공황이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1925년도에 그 다우지수가 100포인트였었습니다. 근데 이게 급등하기 시작해서 1929년에 폭락 직전에는 380포인트에 육박을 하면서 거의 4배 가까이 그 폭등을 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바로 전년도인 1928년도에는 2배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급등세를 지속한 배경에는 FRB가 그 재할인율,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재할인율을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로 지속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투기 강풍으로 주가가 계속 폭등을 하자 FRB에서는 이제 이 투기를 억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1928년서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이제 인상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다우지수가 이제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우지수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1932년도에는 50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되고 미국의 경제 성장이 1930년도부터 1933년까지 4년 연속으로 대폭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그 4년 동안 누계 성장률이 마이너스 29%를 넘어서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1933년도서부터 공공사업 등 이제 대규모 재정 확대 경기 부양책을 추진을 하고 FRB도 재할인율을 이제 적극 인하하는 저금리 정책, 또 지준금을 확대해서 유동성을 시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공급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그 금융당국과 정책 당국에서 그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서히 이제 미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1934년도서부터 36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이제 10% 전후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3년 2개로 성장률이 이제 33%가량에 달하게 되면서 미국 정부나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위기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다시 이제 이 정책들을 되돌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1936년도부터는 이제 연방 정부가 다시 재정 축소를 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추진을 하고 FRB도 이제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기 시작하는 이제 출구 전략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좀 추진을 하다 보니까 1937년도, 38년도에 더블딥에 빠지게 되고 다우지수도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FRB가 1938년에 다시 출구 전략을 취소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조금 급작스러운 면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미국 정부가 계속 천문학적인 그 재정을 투입하면서 경기 부양책도 사용을 하고 있고 FRB가 계속해서 이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도 했었고 초저금리 정책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일단 그 돈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양적 통화 확대책만 서서히 줄여가는 식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출구 전략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는 재정 그 정책을 하던 것도 중단을 하고 유동성 공급도 중단을 하고 모든 것들을 좀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충격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을 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출구 전략의 사례가 이제 1990년대 전반에 그 FRB가 실시한 저금리 정책과 그 출구 전략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카드 그 대란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이 카드 난발 그 카드 난발로 인한 카드 대출 대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이거는 은행하고 비은행 간의 어떤 경쟁적인 카드 난발로 인해서
카드 대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또 그 카드 사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저축 대부조합이라는 주로 이제 주택과 관련한 모빌리 상품을 이제 해주는 대부조합이 있는데 이 대부조합도 파산 사태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FRB에서 이제 금리를 갑자기 8%대, 이제는 이제 FF 금리가 기준금리였었는데, 이 기준금리를 8%대이던 거를 3%대로 갑자기 내리고, 이게 1994년도 초반까지 3년 동안 저금리 기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3%라고 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3% 금리도 굉장히 높은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인 것을 감안을 하면, 실제적으로는 사실상의 이제 실질 금리는 제로 금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3년간에 걸친 미국에서 이제 실질 제로 금리 정책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1992년도서부터 다시 성장률도 회복이 되고 실업률도 하락하면서 다시 이제 1994년도서부터 호조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FRB에서는 1994년도서부터 이 실질 제로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출구 전략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실시를 하고 나니까 바로 장기금리가 급등을 하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주가도 약 1년 동안 침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출구 전략의 실시라는 게 생각보다 경제에 굉장히 성장률뿐만 아니라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1월 달서부터 FRB가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을 실시를 시작했는데 지금 하루하루 주가가 어떻게 된다 혹은 금리가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큰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실제로 올해 초반서부터 출구 전략을 실시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고 특히 장기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버냉키 의장이 앞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실시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이후서부터 채권 금리는 이미 상승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좀 조심스러운 상태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금리와 관련된 또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 지난해부터 워낙 출구 전략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줘왔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 그래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 하나를 보니까 출구 전략이 이 양적 완화 축소가 테이퍼링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밑에 달린 댓글들이 경제 뉴스 기사가 또 거짓말을 한다라는 식의 댓글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당장 한국 경제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유럽 경제나 일본, 중국이 출구 전략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더 큰 거는 중국이나 어떤 미국의 성장률 기조라고는 할 수 있지만 출구 전략이 우리나라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이 없다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다 이렇게 튼튼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죠. 네. 이제는 국민들도 경제 뉴스 기사를 그대로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3시 반부터 박한용의 생활현대사가 찾아옵니다. 함께해 주세요.